러너들의 즐거운 토크쇼 두런쇼. 네, 안녕하세요. 러너들의 즐거운 토크쇼 두런쇼 9번째 에피소드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요 저희 자쌤님께서 네, 피부 노화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달리기의 3요소라고 해야 되나? 3요소. 3요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참 이해가 어려워요. 저도 봐도 이게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VO2 맥스, 그다음에 러닝 이코노미, 젖산역치. 그냥 이름 자체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맞아요. 역치니 뭐 이코노미니 뭐 VO2 맥스는 뭐 영어로만 적혀 있고 이러니까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오늘 자세님께서 아주 그냥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뭐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알고 있으면 또 재미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보면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죠. 네. 자, 오늘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신청 주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도로쇼 응원하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때는 전화번호 뒷자리 4개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벤트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26분을 선정해서 샥조 오픈핏 T910을 한 분에게, 올게인 스포츠 프로틴을 5분에게, 파시코 파워 에너지 젤을 5분에게, 요에미티 워터 5분, 그리고 러닝 라이프 반바지 프로 버전을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프로 버전. 네, 이벤트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고요. 중복 당첨 역시 가능합니다. 자, 저희 이제 또 이런 이벤트 상품들 간단히 좀 제가 소개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러닝 라이프 반바지 프로입니다. 프로. 네, 제가 이 러닝 라이프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러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러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러닝 라이프 반바지 프로 버전이 안에 그 타이츠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다리가 좀 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가 그렇거든요. 날씬한데? 아니 그래도 저는 꼭 허벅지 잘 쓸리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혹시 달릴 때 다리를 좀 이렇게 곧게 11자로 달리셔서 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가봐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타이츠를 입고 달리면은 거의 뭐 대부분 해결되지 괜찮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 버전을 입으시면은 되고요. 허벅지 쓸림 있는 분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고요. 이중 마감 처리로 튼튼하게 만들었고 통풍을 극대화한 이중 환기 구조로 여름에도 시원하게 달리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젤 보조 포켓과 그리고 타이츠에도 또 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숨겨진 주머니. 그래서 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파워젤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네, 여기 저희 뭐 스마트폰 들어가고 파워젤 들어가고 저는 심지어 접이식 모자까지 넣습니다. 여기다 이 5단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고 여름이 되면은 반바지 뭐 필수죠. 네네. 이때 저희 러닝 라이프 반바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러닝 라이프 반바지 프로 버전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샥지 오픈핏 T910 말씀드릴 건데요. 네. 전 지금도 뭐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오픈형 구조로 외부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러닝과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샥스의 오픈핏 T910. 귀를 안 막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귀가 아프거나 하지 않고요. 샥즈만의 오픈 이어 기술, 청아한 고음과 깊은 저음, 선명한 통화 품질, 긴 배터리 사용 시간, 운동뿐 아니라 일상에서 음악 감상까지 이제 전천후로 사용 가능한 샥즈 오픈핏. 샥즈에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음질과 통화 품질까지 잡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샥즈 오픈핏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걸 당첨하시는 분 이렇게 나오면 다른 분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샥즈 오픈핏 받으신 분 찾아보거든요. 누군가 와 이러면서 대박이다 이러면서 엄청 또 비싸니까 엄청 비싼 거라 가지고. 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파시코의 파워 에너지 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과향입니다. 네. 달달합니다.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달리면서 또 먹게 되면 우리가 뛸 때 힘들잖아요. 물론 에너지도 중요한데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뛰면서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파워젤이고요. 액상 타입이라서 목으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물을 함께 먹지 못하는 경우에도 크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파워젤을 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좀 뻑뻑한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그냥 꿀떡꿀떡 굉장히 잘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박스에 무려 2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셔서 쓰시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리기 전에도 보통 한 개씩 드시잖아요. 훈련할 때. 네. 여름에 요즘 저 여름 달릴 때는 진짜 에너지가 많이 달리거든요. 뛰기 전에 하나씩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오늘도 저도 낮에 달리기 할 때 요거 하나 먹고 달렸습니다. 요즘에 하도 더우니까 10km만 넘어가도 엔간하면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너무 막 몸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집니다. 네. 저도 이제 달리기 하러 가기 전에 30분 전에 한 개씩 챙겨 먹는데 확실히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네네. 네. 자, 요즘 같은 여름에 오히려 이런 파워젤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80코 파워젤 에너지젤 5분에게 드립니다. 네,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기 네, 좋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 제가 오늘 낮에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2시 네. 반에 나갔습니다. 미쳤죠? 2시 반에요. 미쳤죠? 왜냐면 드론쇼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낮에밖에 시간이 없어. 저녁에 달리기 못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피부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달리기 하면은 막 피부가 노화된다. 뭐 달리기 많이 하신 분들 보면 피부가 뭐 다들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또 뭐 요즘 여름에 햇볕까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피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궁금합니다. 달리기 하면은 피부가 진짜 노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달리면 늙는데라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 네. 채널에. 그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상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댓글도 지금도 계속 막 달리는데 보면은 물론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많지만 이제 영상을 안 보고 달리기와 이제 노화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영상 안 보고? 안 보고. 바로.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역시 달리기는 피부에 안 좋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다시는 분들도 많고 뭐 무리하면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유산소 운동과 노화에 대해서 다들 이제 생각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러닝과 이제 그냥 노화, 그냥 우리가 수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러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다들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건강하려고 그렇죠. 운동하니까. 우리는 달리기가 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오래 살기도 하고 또 그 건강 수명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 모두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얼만큼까지 해도 되나?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얼만큼이 무리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최근에 이게 2024년 연구했었어요. 그 연구를 제가 보고 최근에 연구했네. 그 스터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게 있는데 1마일을 4분 이내로 돌파했던 그런 육상 선수들 그 선수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수명을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진짜 실제로 오래 살았나 혹은 짧게 살았나 해봤더니 다들 오래 산 거죠. 역시 달리기 건강이 좋구나. 그래서 그 정도로 1마일 이제 4분대의 벽을 깨려면은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그 나이대의 기대 수명보다 높았다. 보통 우리가 빡세게 소위 말해서 빡세게 훈련하면은 그렇죠.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는데 오래 못 산다. 뭐 약간 이런. 근데 이 연구에서는 다르게 나왔군요. 그렇죠. 다르게 나와요. 물론 이제 연구가 뭐 딱 요 고강도 운동이 수명에 어떻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뭐 무조건 직접적인 관련을 그렇죠. 이제 그 정도 훈련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뭐 성실성이나 뭐 부지런함, 생활 습관, 식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좋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100% 이렇게 딱 1대1로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도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런 논문 보면은 이제 100%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죠. 연관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있다. 뭔가 설득될 만한 뭔가 그런 여지는 그렇죠. 좀 있지 그런 않나.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진짜 이런 건강보다도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몸이 건강한 걸 떠나가지고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니까. 뭐 달리기를 내가 이제 시작해서 뭐 하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이니?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요?
아 나이 들어 보인다고?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뭔가 사람이 막 뭐 나이 들어 보인다, 뭐 피곤해 보인다, 뭐 약간 그런. 저는 뭐 운동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냥 실제로 피곤할 때 뭐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갔다가 빠지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중이 빠지고 나서. 체중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피부가 좀 약간 탄력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통통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탱글탱글하니까. 갑자기 빠지니까 약간 뭐 주름진 것처럼 그런 것. 그렇죠. 그래 보일 수 있죠.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과연 뭐냐. 피부의 노화가 이제 어디서 오느냐인 건데. 피부 노화의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피부 노화 자체는 사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피부가 이제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관여하는 거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내재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하나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죠. 내재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기본적으로 뭐 유전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이제 거의 잘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안 해서 좋은 거냐, 혹은 뭐 운동을 해서 좋은 거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타고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내재적인 요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잘못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간혹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봐라, 운동 안 하는데 피부 좋은 거 봐라.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맞지. 이 사람 운동하는데 피부 안 좋은 거 봐라. 이렇게 둘이 비교해버리면 이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되죠. 이제 내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이제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일 텐데요. 그 이제 쌍둥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자라온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뭔가 같은 나이인데도 더 늙어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어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내재적인 요인은 같은데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뭐냐라고 봤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극이거든요. 외부 자극들. 근데 그 자극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죠. 몸의 건강 상태랄지, 뭐 영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자외선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럼요. 자외선이 포함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특히 영향이 큰 거를 고른다고 하면 자외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자외선이 커요? 나 뭔가 맞췄다. 물론 이제 다른 거 뭐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들을 100%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영향이 큰 거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가성비 있게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외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자외선 잘 안 바르고 다니는 차단제. 굉장히 큽니다. 자외선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럼 얼굴이 나이 들어. 그렇죠. 자외선은 나이가 많이 들어.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자외선이.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달리기랑 이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거랑 이 1대1로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수직 운동이 있잖아요. 퉁퉁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이렇게 볼이 이렇게 밑으로 쳐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어로는 스킨 세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밑으로 쳐졌다가 올라왔다 이 동작이 자꾸 반복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처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케이던스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케이던스가 1분에 170만 돼도 1분당 170번 얼굴이 떨린다는 건데 거기다가 수직근법이 커봐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죠. 당연히 걱정이 되지.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엔 특히 피부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처지거나 하는 거를 다 보완해낼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상처가 나면 낫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이 좀 떨어진 사람은 원래 타고나게 좀 떨어진 사람은 타고나기를 떨어져도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이 정도까지 영향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뭔가 피부가 좀 약하게 태어나도 우리가 상처난 게 아물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그렇죠. 그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의 우리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뭐 조금 예를 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항문행 같은 경우, 항문 피부와 근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나이 들어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똥 많이 쌌다고 이게 헐거워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신축성이 유지가 그쵸. 된다. 계속 힘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요인이나 다른 이제 병 같은 걸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냥 그 자체 그 조직 자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피부도 그런 콜라겐에 의한 어떤 그런 탄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자체에 대한 이제 피부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피부 장벽을 좀 더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탄력 그 탄력 자체도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탄력도 좋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산소 운동은 탄력을 좋게 해준다. 그렇죠. 막 피부 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땡겨준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달리기 유산소 운동이 이제 각 분야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심장이면 심장, 뭐 피부면 피부, 각 학회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적정 수준의 그 유산소 양이 있긴 있어요. 네네. 보통 뭐 일주일에 뭐 3번에서 뭐 많게는 5번 정도 뭐 하고 한 번 할 때 30-40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맨날 듣는 얘기다.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러면은 2시간을 하면 확실히 그러면 혹시 안 좋은 건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그러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몰라요 그거 갖다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구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주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2시간은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아마도 2시간을 뛴다고 해서 크게 노화에 막 나쁘거나 아마 그렇지는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꽤 많은 운동을 해도 이게 피부 노화든 노화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질문이 있는데 근데 그 댓글 다신 분들 있잖아요. 네. 난 댓글 다신 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시지 않았을 거거든. 그렇죠. 분명히 살면서 봤던 게 있어요. 네, 본 게 있죠. 본 게 있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피부가 안 좋고 뭔가 나이 들어 보이고 분명히 그걸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썼을 텐데 네. 그럼 그분들이 본 경험치는 그럼 무시를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유산소 운동은 피부에 좋다라는 것은 조금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1대1 연관성을 제가 지은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 자외선 같은 것들. 사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자외선을 피하고 100% 피하고 달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야외 달리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이 자외선을 계속 쐬는 부분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달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달리기 하는 환경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자외선이든 혹은 우리 뭐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뭐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감수하고 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달리기 자체보다는 달리기 그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좀 따지기 좋아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야외를 안 달리고 평생을 트레드밀에서 달린다. 그러면 괜찮나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오늘부터 트레드밀 타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아마 글쎄요 트레드밀을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나 헬스장에서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 본인들은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요? 트레드밀을 하기 전이랑 자기가 하고 나서는 피부 탄력이나 피부가 좀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뭐 실내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나 무슨 뭐 댄스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특별히 땀 많이 흘리고 나서 바로바로 샤워하지 않거나 뭐 이런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피부가 더 좋아지심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 연구를 통해서 사실 뭐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결론은 달리기 자체는
피부에 오히려 좋은데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환경이 워낙 사실 피부에 안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좋아지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제 보통 이제 달리면 확실히 늙어라고 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험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서 혹은 뭐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건데 이제 실제로 러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달리기 하는 사람들 옆에서 대회 나가서만 봐도 네.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뭐 땡볕에서만 그런 분들이 많다 그냥 보니까. 뭐 저기 싱글렛 하나 덜렁 입고 이제 막뭐 온몸으로 자외선을 다 쬐면서 달리잖아요. 이게 아까 그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피부가 노화되는 과정이 이게 늙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수분이고요. 하나 수분. 수분을 잃어갈 때 쉽게 얘기해서 퍽퍽해질 때 이제 네. 우리가 나이가 더 빨리 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자외선. 자외선은 이제 그 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그죠. 파형. 네. 그게 이제 피부 자체가 보다도 이제 피부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그걸 막아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고 수분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뭘 발라주잖아요. 스킨을 바르고 로션 바르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분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에도 아무래도 좀 취약하고 또 하나는 수분에도 취약하죠. 우리가 수분 그렇죠. 보충을 많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어쨌건 간에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뛰는 순간에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렇죠. 다시 나가는 게 더 수분이 많으니까. 나가는 게 많을 수 있고 여름엔 특히 더 그렇고 이게 관리를 물론 굉장히 잘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또 달리기 하시면 체중이 빠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빠지면서 조금 더 푸석푸석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 볼 수 있죠. 오늘 방송은 통편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으면 다들 달리기 하지 말아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반전은 빨리 얘기해. 방법이 있죠, 당연히.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달리면 늙는데 영상에 최경선 선수가 댓글을 달았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항산화 물질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뭐 선크림 잘 발라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자외선을 어쨌든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나 이런 거에 좋은 달리기를 하면서 네. 그거에 나쁜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방법들이지만 해를 일단 최대한 피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새벽 러닝을 한달지 아니면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 러닝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 뭐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고 달리기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선크림을 조금 발라봐야지 정도가 아니고요. 약간 강박적으로 발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러너라면. 허옇게 막 바르는 거. 뭐 달리기 하러 나가는데 좀 허하면 어때요? 뭐 이제 우리가 어디 뭐 놀래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좀 달리기 할 때 조금 이렇게 덕지덕지 돼 있든 좀 허옇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좀 신경 써서 잘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근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달리기를 해야 되냐? 딴 운동하고 말지. 다른 운동하고 말지. 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운동들 사실 뭐 꼭 달리기여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운동이 다 좋고 각자가 그 각자의 목표에 맞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달리기의 어떤 재미와 그다음에 또 달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굉장히 베이스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충분히 또 네거티브적인 부분들을 좀 막아주면서 근데 다른 운동들도 얼마든지 또 그거에 맞게 또 네거티브적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 다 운동마다 다 단점이 다 있으니까. 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운동은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커버해가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도 뭐 스킨 로션 발라주고 그다음에 수분 보충 잘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체중이 좀 급속하게 빠지면 아무래도 또 그래 보이는 경우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외관상 그렇게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꾸준히 해도 체중이 뭐 이렇게 사실 거의 그대로거나 빠진다고 해도 정말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얼굴이 딱히 늙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달리기 한지 뭐 5, 6년이 됐어도 5년 전이랑 뭐 이렇게 많이 뭐 늙어 보이거나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체중이 그대로라는 거는 아니 근데 열심히 안 한 거지.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그래도 했으니까 어쨌든 꾸준히 하는데 그렇죠. 왜 안 빠지지? 어쨌든 우리 학회들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달리기 이상의 수준은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 하나죠.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먹는 거 빼고 또 달리기 즐거움을 또 말할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또 이제 달리기 하면 또 산화, 뭐 활성산소. 그러니까 이 얘기가 꼭 나와요. 활성산소 얘기 많이 나오지만 활성산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신경 쓸 필요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왜냐하면 항산화 시스템이 또 그만큼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까지 신경 쓸 정도의 어쨌든 운동 강도나 볼륨도 어차피 안 나오고.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난 좀 이해 안 되는 게 활성산소 나오려면 무진장방 쓰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기껏 해서 뭐 30분 1시간 조깅 가지고는 사실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었을 때 어떤 항암 물질이 발견됐다. 그런 거를 이제 듣고 와인을 열심히 먹는. 그러니까 마케팅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활성산소는 공포 마케팅이에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게죠.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마케팅으로. 근데 만약에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충분히 러닝 즐기시고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좀 챙겨서 드시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얘기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라색은 우리가 비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좀 색깔이 다양한 뭐 피망, 파프리카 우리가 이제 별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잘 안 접해 보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럼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은 브로콜리나 아니면 그 콜리플라워라고 하죠. 하얀 거. 그런 거는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막 녹즙 기계에다가 막 온갖 거 집어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으면 막 맛도 쓰고 한데 뭐 건강 때문에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갈아 먹는 건 오히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먹으라고 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어서 정말로 건강을 위해 먹는 것 같고. 근데 맛있어서 먹는 차라리 그냥 저는 당근이나 뭐 오이나 차라리 그냥 그대로 해서 씹어 먹는 거? 초장으로 해서 먹거나 그렇게 먹는 게 차라리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초장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초장 과다 섭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찍어야지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초장이 맛있어서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초장 맛으로 먹긴 하는데. 우리 회 먹을 때도 초장 맛으로 먹고 그러잖아.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네. 그래서 저는 그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막 그래요. 이봉주를 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봉주 선수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타고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타고나게 생긴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뭐 키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잘못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사실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경험적인 측면에 좀 기반하게 되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BC 내가 차를 살 때가 돼서 ABC 중에 고민을 한단 말이죠. 차를. 근데 스펙 비교하고 디자인 비교하고 가격 뭐 가성비 해가지고 막 비교를 해서 이거는 나는 A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도 네, 그렇죠. 주변에 C차를 탄 누군가가 이 경험상 타봤더니 뭐 주행이 어떻고 내가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듣고 솔깃해서 그쪽으로 확 사실 치우쳐지거든요. 어떤 다른 어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래 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리뷰. 실제 어떤 사람이 실제 어떤 리얼한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면 그쪽으로 확 마음이 쏠리거든요. 결국에는 C를 사게 되는. 와이프가 B를 고르면 와이프가 B를 고르면 B를 사야죠. 근데 경험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마케팅도 사실 다 그런 거를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렇죠. 심리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런 과학적이거나 좀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가 근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조금 더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좀 도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네네. 주변에 그런 감성적인 걸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좀 이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주변 러너들을 봤을 때 늙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뭐 사실 1,000명, 2,000명 정도가 되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보통 몇 명, 주변에 몇일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명을 봐서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사실 저도 뭐 제가 뭐 대단히 러닝을 하면서 영해 보이는 좀 동안인 사람을 많이 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저도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도출해서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전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돌발 질문 드려도 됩니까? 네네. 네. 그 이렇게 막 달릴 때 얼굴 흔들리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항상 또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네네. 가슴은 어떻냐? 가슴. 남자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자분들은 그러면 가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괜찮냐?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사실 가슴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얼굴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랑은 조금 사실 다르죠. 왜냐하면 가슴은 일단은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맞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제 지방이랑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차 있어서 또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무게에 의해서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조금 그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볼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포츠브라나 스포츠브라 필수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타이트하게 일부러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실제로 달리기 할 때도 더 편하실 거고요. 근데 가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쎄요, 가슴으로 연구된 게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스포츠브라를 구매를 하시라고 달리기를 하신다면 요즘 뭐 스포츠브라 예전엔 비쌌지만 요즘 정말 저렴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데카트론 이런 거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데 그런 거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결국에는 저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앞으로 트레드밀을 달려야겠다. 트레드밀 괜찮다고 왜냐면 생각합니다. 여름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녁에 달리거나 저녁이나 아침 일찍 좀 달리거나 아니면 햇빛 너무 쨍쨍한 날이나 이럴 때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트레드밀 달리는 게 좀 더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굳이 밖에서 달려야 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제 정말 덕지덕지 바르고 달려야 된다. 선크림은 사실은 달리기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로션을 바르면서 그냥 함께 발라야 되는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난 너무 대신 귀찮은데. 귀찮기도 하고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요, 너무 답답해. 그러긴 한데 바르세요? 매일 발라요? 조금 마음 먹고 할 때는 조금 하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그렇긴 하는데 의사들이 그러니까 알죠. 알긴 아는데 아는 거랑 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맞아요. 그건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특히 낮에 나간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러닝의 3요소. 러닝의 3요소. 네. VO2 맥스, 러닝 이코노미, 젖산역치. 네. 여기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달리기의 어떤 퍼포먼스, 달리기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리기의 세 가지의 이 지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VO2 맥스가 몇이다. 혹은 뭐 나의 러닝 이코노미는 어느 정도고 혹은 젖산역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을 조금 쉽게 파악하기가 좋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러닝 코치라고 한다면 어떤 분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의 이런 수치들을 일단 처음에는 파악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론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해서 지금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를 파악할 때 요 세 가지 지표를 이제 가지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어쨌든 궁금한 게 VO2 맥스는 뭐고 러닝 이코노미는 뭐고 그다음에 젖산역치는 뭐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제 영상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 길이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게 좀 많아가지고. 네, 뭐 다른 부분들도 같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영상 길이가 좀 길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면 V-O2 맥스는 이제 뭐 V5다 보니까 이제 보투막이라고 이렇게 그냥 네네네. 읽어서 부르기도 하고 네. 한데 V는 볼륨이고요. 양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O2는 산소고. 산소. 그래서 산소의 양의 최대치가 이제 VO2 맥스. 아니면은 맥스를 빼고 그냥 VO2 하면 그냥 산소의 양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산소를 쓰죠.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숨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이제 내쉬면서 산소를 소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1kg당 그리고 밀리미터 per kg per minute. 1kg이 이제 1분당 그렇죠. 소모하는 네, 이제 산소의 맞아요. 소모량. 그거를 네. 이제 3.5 밀리리터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걸 이제 1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산소를 쓰고 있다. 산소를 소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을. 근데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VO2 맥스를 검색해 보면 한글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나와요. 섭취량. 섭취량이라는. 근데 방금 설명하신 거는 소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왜 한글로는 섭취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정의를 찾아보면 사실은 세포 단위에서 사용하는 그 산소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량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게 다른지.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 섭취량?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섭취량으로 했을까요? 사실은 섭취량은 뭔가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서 먹는 양 같아 보이고. 그럼 그거겠다. 그게 다른가 봐. 어느 시점이냐, 어느 인칭이냐지.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 봤을 때는 산소를 소비고. 섭취하는 거니까 지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하는 건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섭취니까. 그래서 섭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의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른 것 좀 같긴 바꿔줬으면 한데. 좋겠어. 최대 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좀 더 쉬울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왜 섭취량이라고 괜히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숨을 쉬면서 이제 산소를 써야 되는 네. 그 양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VO2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이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몸을 어디까지 움직였을 때 내가 최대로 이제 산소를 이렇게 소비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최대의 산소의 섭취량이 되는 거죠. 소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O2 맥스가 큰 사람은 아무래도 몸을 더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최대 산소 섭취량이 적으면 그 정도까지 못 움직이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내가 더 이상 못 하겠어가 되는 그런 게 이제 VO2 맥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효율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효율이랑도 관련이 있죠. 왜냐면은 이 VO2 맥스가 우리가 달리기 퍼포먼스, 달리기에 대한 이제 척도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요. 그냥 기본적으로 심폐 기능, 심폐 기능에 대한 건강 척도로서 굉장히 단일 척도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심폐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산소를 섭취를 해서 이렇게 숨을 들이셔서 산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폐에서 산소를 골라내고 산소를 적혈구에 태워서 혈액 순환을 쫙 시키고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 순환을 쫙 시키고 또 몸의 각 근육에 산소를 얼른 내려주고 또 다시 이산화탄소를 태워서 다시 거꾸로 와서 다시 호기로 뱉어내고 결국에는 이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이제 VO2 맥스가 높을수록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많이 먹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먹어도 결국에는 빨리 못 돌리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세포 단위에까지 도달하기까지 메커니즘으로 본다면은 산소가 외기에 있는 산소가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저희들이. 네네. 그러면 세포 단위의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단위까지 도달할 때까지가 VO2 max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가 VO2 max.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그 아주 조깅을 하거나 사실 네. 이럴 때는 VO2 max까지 가지는 잘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VO2 max 기준으로 훈련 강도를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심박수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쓸 때 이제 VO2 max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효율을 우리가 운동의 효율을 따지는데 왜 이제 O2를 기준으로 하는가? O2를 기준으로 왜 하는가? O2의 맥스 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로 어떤 선수나 사람의 능력치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O2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일단은 O2, 그러니까 산소가 일단은 굉장히 에너지의 활용에 있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무산소성 대사로 넘어가는, 그게 결국엔 이제 산소가 역할을 가장 크게 해주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측정하기가 제일 용이하죠. 산소가. 측정의 용이성. 그렇죠. 아까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젖산 같은 경우는 사실 피를 뽑아서 그렇죠. 검사하는 게 가장 네, 정확한데 네. 뭐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산소나 이산화탄소 분압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스 이렇게 이거 채워놓고 마스크 채워놓고 하는 봤어요. 그런 검사.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측정이 훨씬 용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산소의 양을 가지고 이 능력치를 갖다가 잡은 그렇죠. 게 자동차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배기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배기량. 그래서 뭐 엔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3000cc냐 2000cc냐. 근데 보통 차는 이제 크기가 커지면 배기량이 커지지만 네. 이제 우리나 사람 같은 경우는 체형과 키가 같아도 그 cc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VO2 max 값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1kg당 분당이라는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내 몸이 크다고 해서 VO2 max 값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VO2 max를 그러면 내가 이제 향상을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VO2 max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는 이미 타고난 것이 큽니다. 유전적이라는 거죠. 네. 네. 키처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게 좀 크고. 좌절스러운데. 그렇죠.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 25%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열심히 해도 이거 얼마 안 오르는 거 아닌가? 많이 끼켜봐야 한 30%밖에는 내가 그렇죠.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미 타고난 부분,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성별, 남자랑 여자랑 대충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왜 차이가 나요? 남자랑 여자랑 그냥 이거 100이랑 차이라고 10이면 생각하면 돼요. 엄청 큰데. 크죠. 엄청 큰데 VO2 max에서. 네네네.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남자랑 여자랑. 보투막이 12 차이 난다면 10 어마무시하게 차이 많이 나요. 네, 이거 차이 1월 나는 1일이라면 미친 듯이 하는데. 맞아. 이거 훈련 얼마나 빡세게 맞아요. 했는데 1월 1일이면. 스마트워치 이거 아마 이 VO2 max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조금 쉬면 1 떨어지고. 맞아요. 진짜 열심히 뭐 했는데 떨어지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건 아주 그냥 힘들어. 1 올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는 어쩔 수 없지. 뭐. 나이 들어가면서 VO2 max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까 얘기한 25%가 이제 적응이죠. 꾸준히 달리기 하면서 이제 VO2 max가 조금씩. 적응이란 말은 훈련에 따라서. 그렇죠.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아까 얘기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하는 그런 혈액순환 나오고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이를 먹어가고 성별의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실상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역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타고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랑 나랑 같은 나이인데 이미 10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 훈련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훈련도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은 못 따라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VO2 max로는 못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너무 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 VO2 맥스 수치로 그러면은 기록이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 실제로는 네. 그렇지 않다. 네. 달리기에 지표가 3개가 있는 이유가 또 있고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러지 않고 그러면은 넘어가 봅시다. 네. VO2 맥스가 있고 러닝 이코노미로 넘어가요. 러닝 이코노미가 이제 VO2 맥스랑 같이 얘기하기 좋으니까 네. 러닝 이코노미를 말씀드리면 뭐 얘기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좀 이제 경제적인 그런 거잖아요. 러닝 이코노미는 어떤 페이스로 달릴 때 산소를 얼마큼 쓰느냐가 이제 러닝 이코노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분 페이스로 뛸 때 이제 산소를 한 100만큼 쓴다고 치면 아마 최경선 선수는 5분 페이스로 뛸 때 한 30 정도 쓸 거란 말이죠. 훨씬 더 적은 산소를 쓰겠죠. 또 빠르게 네네.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속도를 내에 있어서 내가 산소를 더 적게 쓴다. 이게 이제 러닝 이코노미가 되는 그럼 거죠. 일단 뭐 자동차로 보면 연비라고도 저희가 연비라고 볼 수 있죠. 아까는 배기량이었고 이번엔 연비라고. 그렇죠. 연비가 좋다. 그러니까 러닝 이코노미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몸의 움직임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기도 하고 더 같은 페이스에서 더 편하니까 더 빠른 페이스를 내기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러닝 이코노미에 대해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러닝 이코노미를 좀 집중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해준 연구인데요. 그 레드클리프라는 이제 세계 신기록 보유자 네. 영국의 여자 이분이 이제 거의 한 17년 정도를 아마 세계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2019년에 코스게이라는 선수가 이제 세계 신기록을 또 세우기 전까지 한 17년간을 세계 신기록 보유자로 있었는데 이분이 19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매년 VO2 맥스랑 그다음에 러닝 이코노미를 측정을 매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11년간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VO2 맥스는 계속 70이었습니다. 19살부터 30살까지. 계속 70이었고요. 70이라고? 70? 70. 70. 사이보그 아닙니까? 그랬고 사람이 70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VO2 맥스는 특별히 늘거나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30살까지였으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 뭐 줄어들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러닝 이코노미가 19살이랑 30살을 비교했을 때 한 15%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기록이 계속 상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러닝 이코노미를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계속 경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 달리기를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좀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일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마일리지가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네. 거리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더 달릴수록 러닝 이코노미가 계속 좋아지는 거죠. 19살부터 30살까지 15%가 좋아질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결국엔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VO2 맥스가 계속 비슷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달리기를 꾸준히 해서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진다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의학적으로나 뭐 약간 생리학적으로 본다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VO2 맥스는 산소가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러닝 이코노미라는 거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뭐냐는 거죠. 어디서 러닝 이코노미가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훈련을 많이 하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훈련을 많이 하면 뭐가 좋아지기 때문에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지는가? 사실 VO2 맥스랑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산소 소비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폐에서의 가스 교환이나 혹은 심장의 펌프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수히 반복되면서 정말 이제 나중에는 기계처럼 뭔가 네. 더 효율적으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걷기도 그렇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계속 그렇죠. 적응을 하게 진화를 되거든요. 해오죠. 네. 진화를 계속합니다. 네. 그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네. 아마도 나이를 들면서도 계속 그럴 거고 이제 계속 반복되고 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더 에너지를 덜 쓰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계속 달리기라는 자체의 행위에 있어서 에너지를 계속 덜 쓰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해 가는 거죠. 내가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냐면 네. 초보자분들이 러닝 이코노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러닝 이코노미 얘기 나오면은 자세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심지어 신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 단위에서 대사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산소 이용해 가지고 ATP 같은 에너지 만드는 얘기 나오기도 하고 너무 많아. 맞아요, 많죠. 도대체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보면 볼수록 미궁에 빠지는 게 러닝, 제가 봤을 때 러닝 이코노미거든요. 이게 이 개념을 잡기가 초보자분들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닝 이코노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관여하는 요인들 찾아보면은 뭐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일단 나오는 게 체중. 체중이 좀 빠지면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방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마일리지 자세나 아니면 주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어서 더 에너지가 덜 들어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케이던스를 늘리고 지면 접촉 시간을 줄이고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증명된 것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면 당연히 러닝 이코노미에 좋은 영향이 있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거가 단독으로 1대1로는 큰 연관성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복잡네 진짜. 네, 없는 것도 이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게 몸에서 익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닝 이코노미는 실제로 VO2 max처럼 빠르게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VO2 max 같은 경우는 뭐 4주에서 12주 정도의 어떤 훈련 방식을 통해서도 올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수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우리가 연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뭐 배워 오셨거나 뭘 반복해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친다고 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절개되고 하는 것들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손가락이 바뀌거든요. 계속. 그리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힘도 안 들이고 또로록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또 기타로 예를 들면 F 코드를 아무리 힘줘서 잡아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나중에 되는 사람들은 정말 힘없이 가볍게만 눌러도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이 알아서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이 러닝 이코노미인 거죠. 그러면 약간 아까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뭐 보투막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측정치가 나왔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레드클리프 같은 경우에 70이었다 얘기고 그다음에 러닝 이코노미는 뭐 15% 향상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럼 러닝 이코노미는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러닝 이코노미도 하려면 이제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합니다. 이것도 산소 소비량으로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어느 페이스로 달릴 때 어느 정도 지금 산소가 소비되는지 그런 그러면 거를 그게 VO2 max랑 차이가 있어요? VO2 max는 본인의 한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러닝 이코노미는 그 정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페이스를 정해놓고 고속도에서 쓰이는 산소의 소비량. 그래서 이게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O2 max랑 러닝 이코노미는 이렇게 딱 연관성을 짓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뭐 배기량이 좋아도 VO2 max가 높아도 러닝 이코노미도 같이 높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또 그러면 러닝 이코노미도 결국엔 또 산소. 산소. O2가 들어간다. 근데 일반적으로 초보 러너들은 VO2 max와 러닝 이코노미가 같이 좋아지죠. VO2 max도 올라가고 러닝 이코노미는 한창 성장하는 단계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향상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고 수준의 러너들 사이에서 VO2 max랑 이코노미 사이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크게 관련이 없더라. 그럼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 거. 네, 그래서 사실 다른 거 뭐 케이던스 자세 이런 거에 너무 러닝 이코노미를 위해서 이걸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네. 러닝 이코노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씩의 체중 조절과 꾸준히 달려주기, 계속 몸에 익혀주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몸이 익숙해진다라는 건 현재 어쨌든 내 주법이 어떻든지 간에 이걸 많이 해서 네. 내 몸이 이 주법에 적응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러닝 이코노미가 향상이 된다. 만약 중간에 주법 바꾸면 떨어지겠네.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법도 함부로 막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힐풋에서 조금 힐풋이다가 미드풋으로 딱 바꿔버린달지. 한간에 미드풋 좋다 해가지고 막 바꿨다가 갑자기 바꾸면 힘들죠, 훨씬. 확 떨어져가지고 네. 힘들어지고. 같은 페이스인데 나 미드풋이 더 힘들던데 당연히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주법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근데 미드풋도 근데 계속하다 또 익숙해지면은 또 또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거. 그렇죠. 결국에는 뭐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냥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맞습니다. 그 차이가 좀 크다. 네네. 그게 이제 러닝 이코노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진짜 복잡해.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러닝 이코노미 때문에 50이 돼도 60이 돼도 지금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네, 마지막. 젖산 역시. 마지막 젖산 역치인데 젖산에 이제 일단 역치라는 젖산은 이제 락틱 엑시드라고 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생성하다가 나오는 이제 그렇죠. 부산물로서 부산물, 나오는 네. 그런 물질이고요. 역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선을 말하죠. 뭐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참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젖산 역치는 이제 젖산이 어느 선을 넘어간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젖산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젖산 자체가 뭔가 역치점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젖산이 우리가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평소에도 젖산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씩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움직임이 좀 많아지고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는 뭔가 그런 상황에서 젖산이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순간을 우리가 젖산 역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양이 갑자기 확 많아지는 그쵸. 그 타이밍 이 지점이 역치라는 거. 그렇죠. 그 타이밍이 역치라는 거죠. 그럼 역치의 단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라고 했는데 그 지점에가 어떤 수치냐는 거지. 그게 아마 보통 이제 젖산 역치 같은 경우는 제일 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 검사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피 검사가 기울기로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아마 어느 순간 이상으로 훅 올라가는 그게 이제 미분해서 몇 이상 뭐 이런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순간 확 올라가는 그 순간을 이제 역치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X랑 Y축이 있다고 치면 네네. Y축이 그 젖산이라고 치면 X축이 뭐냐는 거예요. X축이 뭐냐는 거죠. 보통 젖산 역치 할 때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놓고 시간으로 하니까 아마 시간이겠죠. 시간.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강도를 높여가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어느 순간. 그래서 분명히 내가 젖산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는 그 운동의 러닝의 강도가 그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강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러닝에서의 젖산 역치는 페이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내 젖산 역치 페이스는 몇이다. 내가 몇 분까지는 괜찮은데 쭉 뛸 수 있는데 몇 분 이상부터는 내가 갑자기 확 힘들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그 선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거기를 이제 젖산 역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딱 그 시점은 아니겠지만 뭔가 몸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뭔가 산소의 필요량이 더 많아지는 순간에 젖산이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젖산 역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젖산을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젖산 자체를. 그래서 젖산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나오는 그 어떤 노폐물, 쓸데없는 물질. 노폐물이고 이게 자꾸 쌓이면 안 좋으니까 이걸 빨리 해소할 수 있게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리커버리고 그리고 이제 젖산이 근육통 같은 것들도 일으킨다. 아마 젖산이 많이 쌓여서 아마 근육통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젖산을 빨리 없애는 게 회복의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피로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완전 뭐 만악의 근원으로 막 치부려져.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녀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젖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젖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2019년에 이제 ACSM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물론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젖산은 이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 노폐물이 아니라 이제 부산물이면서 자기가 이제 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이제 자극이 확 오니까 스트레스가 확 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할로서의 물질이다. 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에너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근육을 피로에 대해서 좀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어떤 항스트레스 물질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얘가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치는 의미하는 바는 같은 거지. 의미하는 바는 같죠. 의미하는 우리 바는 몸이 힘들어질 때 젖산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로 물질이라고 불러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피로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피로를 지금은 대응하는 물질. 그렇죠. 피로가 될 때 나오는 물질이구나. 어쨌든 기준치는 어쨌든 젖산역치 기준치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네,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젖산역치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측정을 네. 달리면서 피 검사를 달리면서 뽑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젖산이 늘어나는 그 시점이 우리가 뱉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일치하더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뱉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확 올라가는 시점이 젖산이 올라가는 시점과 일치하더라.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필요한 산소의 양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런 순간이라고 그 볼 수 있죠. 순간이 역지 좀 넘어가는 네네. 그 순간이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몸은 우리가 힘들어지고 네. 다리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젖산역치는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측정해도 상당히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10kg PB 있죠. 네. 10kg PB 페이스를 젖산역치 페이스로 봐도 됩니다. 거의 10kg PB를 10kg PB 혹은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 RP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receive 뭐더라? 아무튼 그 자각도 자각도인데 perceived exertion인데 아무튼 그 자각도에서 내가 보통 이제 10점 만점으로 얘기를 네. 했을 때 10점이 이제 완전히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제 목 달리는 경우로 10점이라고 했을 때 한 6점 정도. 사람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라서 참 측정이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죠. 네, 상당히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좀 그렇죠. 있거든요. 애매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내가 많이 달려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히 달려보다 보면 이게 뛸 수는 있는데 엄살 피우는 사람은 엄청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뛰어본 사람은 사실 정확한 젖산역치를 평가가 어렵죠. 왜냐하면 난 이 정도로 죽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야. 맞아. 나 일단 이거만 더 이상은 못 뛰어요. 막 그런데. 근데 이제 많이 뛰어본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페이스면 넘어가는구나. 이 정도 페이스면 내가 그래도 몇 분 이상은 쭉 뛸 수는 있는데 진짜 힘들어. 이런 페이스가 있을 거고 그 정도 페이스 수준에서 아마 젖산역치가 나오는 거고 사실 뭐 어느 순간에도 언제도 정확한 젖산역치가 딱 있지는 않아요. 원래 네. V2 max처럼 항상 비슷한 수준의 그게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컨디션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변수가 많아서 네. 젖산역치는 그냥 대략 내 10km PB 정도 페이스가 내가 젖산역치 정도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젖산역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젖산역치 페이스를 뭐 늘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젖산역치도 마찬가지이기는 네. 한데 이제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 히트 얘기 많이 하죠.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렇죠. 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요거는 이제 VO2 max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젖산역치 때도 많이 얘기하는 방법인데 최대 심박수의 한 85에서 95%.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한 170 정도 대략. 네네. 그 정도 심박수 나올 정도로 뭐 이렇게 뛰어서 한 3, 4분 정도 이악 물고 버텨준 다음에 네. 또 잠깐 한 1, 2분 정도 가볍게 뛰고 또 불충분한 휴식을 가져간 다음에 또 그렇게 뛰어주는 그런 식의 이제 고강도 네.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도 좋아진다고 얘기하고요. 세상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불완전 휴식. 진짜 듣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냥 그 단어 나오는 훈련은 다 힘들어.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젖산역치는 자꾸 젖산역치 수준을 자꾸 건드려 줄 때 어쨌든 좀씩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툭툭 쳐주면 그렇죠. 계속해서 그 지점을 쳐주면 된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빡센 훈련을 해라. 그렇죠. 빡센 훈련을 해주면 빡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5분이 내가 젖산역치 페이스다라고 하면
5분을 자꾸 건드는 거죠. 5분 페이스를 자꾸 뭐 2km 뛰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해서 자꾸 건들다 보면 4분 55초가 이제 5분이 조금 더 수월해지면서 5분으로 뭐 3km도 뛸 수 있고 조금씩 이제 그런 훈련들을 더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뭐 어떤 훈련 방법이 무조건 어떤 게 베스트다 이렇게 나온 건 사실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젖산역질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히트 얘기 나왔지만 그러면 히트 말고 좀 더 쉬운 방법 없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한 게 중간 강도로 좀 지속 훈련을 하는 건 좀 어떠냐.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지속주 훈련 같은 거죠.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한 70% 가량이거든요. 최대 심박수에 네. 60에서 75%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깅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예요. 조깅보다 조금 빠른 페이스에서 이제 달리기를 좀 지속하는 한 30분, 40분 정도를 지속하는 그런 거랑 그럼 히트랑 효과가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연구한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위해서만 뭐 내가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중간 강도의 지속주 훈련도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이게 이 지점이 참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연구는 이제 그렇게 나오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마라톤 코칭 하시는 분들은 빵런을 안 하고 그렇게만 했을 경우에 실제 자기들의 경험치로 봤을 때는 성장이 한계가 있더라라는 또 얘기를 실제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죠.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건 딱 요 젖산 역치 수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선수 수준에서의 얘기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 초보 러너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속도로 뛰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일단 그 속도에 대한 그 뭐 감각이든 몸의 움직임이든 협응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를 자꾸 익혀보지 않으면 그 속도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마스터즈 상위권 있는 선수들 같은 네네. 경우에도 같은 얘기를 또 하거든요. 빵런을 안 하고 그런 중간 강도 훈련을 아무리 시간을 조진다고 해도 뭐 이건 절대 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 본인들 체감상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마스터즈에서 상위권 선수 뭐 랭킹 한 50위권에 있는 선수들인데 네네. 뭐 거의 사실 엘리트에 근접한 사람이라 봐도 될 거고 굉장히 경험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분들인데 네네. 또 그분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경험적인 건가? 글쎄요. 이거는 뭐 사실 연구라는 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워 서로. 근데 저는 항상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연구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경험이고. 근데 저는 뭐 무조건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실 경험이 앞서거든요. 경험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론이 따라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론을 가지고 너무 이제 경험보다 앞서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을 적용하고 또 써먹을 곳에서는 써먹어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서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이론의 또 맹점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항상 뭐 사실 연구 결과들은 저도 오래전부터 살펴보면은 매년 맞아요. 바뀌기도 많이 바뀌고 뭐 찾아보면 항상 반론하는 놈은 또 항상 또 맞아요. 있고 뭐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요 단일 요 팩터에 대해서만 사실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달리기는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냥 요 요인에 대해서는 상관없더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훈련은 필요 없네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경험이 일단 그래도 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상당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아마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그냥 VO2 max 자체에 대한 향상 그리고 뭐 젖산여치 자체에 대한 향상 이런 것들은 를 보면은 뭐 반드시 고강도의 어떤 고속의 어떤 스피드 이런 훈련은까지 아니어도 어쨌든 이건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훈련을 안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예, 항상 뭐 약간 지금 사이드 얘기인데 항상 보면은 그 이론파와 경험파들이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는데 경험파들은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이론파는 또 그런 얘기예요. 그 경험 자체가 잘못된 경험이다.
그러니까 구닥다리 옛날 방식 그렇기도 하고 방식이다. 그건 너무 개인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감독이 많은 선수를 뭐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수천 명의 선수를 경험한 건 아니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올드한 방식으로 배워왔던 사람들이 그걸 고수한다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본인이 배운 대로 또 네. 가르치게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막 쌈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입니까? 근데 저는 한쪽 편을 든다면 한쪽 편을 든다면 어느 쪽입니까? 이론파입니까? 경험파입니까? 저는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나 이거. 하나 손들 어떻게 가운데 이런 거 하지 마죠. 재미없어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정말 그 연구 결과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런 근거들을 확실하게 해서 저는 좀 더 이론파인 것 같습니다. 이론파에 가까워. 왜냐면은 그 보통 아마 육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그러겠지만 경험적인 부분들을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천천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옛날 방식이 계속 고수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물론 그렇죠. 경험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런 거에 밑바탕이 돼서 계속 뭔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들보다 이 달리기를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육상 선수분들이 나중에 혹시 코치나 이런 감독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학구적으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배웠던 방식에서 뭔가 더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서로 방향이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배워왔던 걸 그대로 그냥 가르친다 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맞아요. 저도 사실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 둘이서 싸우는 거 보면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그렇죠. 근데 서로 맞아요. 싸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건 경험이지만 이론이 꼭 뒷받침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엔 자기 마음속에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게 이론이 뭔가 이론이 뭐 논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 네, 맞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가 이론이 있어요. 그렇죠. 이론이 있죠.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그게 이제 더 일반적이고 네. 더 누구에게나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가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경험이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러너들을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뭐 훈련을 시키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코치분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갖췄을 때 저는 훨씬 더 좋은 코치님이 될 수 있고 좋은 이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훈훈하게 또 이렇게 해주신. 달리기 코치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진짜 딱 그 생각해요. 서로 그냥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네. 서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서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론을 배워도 현장의 경험을 얘기 듣다 보면 아차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아예 저는 변수를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막 계속 튀어나오니까. 뭐 이론으로는 뭐 최대 심박수의 95%뭐 이렇게 해도 뭐 솔직히 그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4분 채워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리고 항상 뭐 잘쌤도 얘기하지만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이론가들은 또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은 있지만 한 명 한 명을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맞습니다. 지도자분들은 또 한 명을 굉장히 깊숙하게 보잖아요. 맞아요. 뭐 사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맞아요. 심리적인 것까지. 전부 다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맞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좀 중요한 역할을 네, 그런 데 있어서 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코치분들이랑 많이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교류를 좀 많이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과 이론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고 하는 분들과 또 뭐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서로 어차피 서로 발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서로 육상의 기록도 발전을 하고 육상이 발전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네. 방향은 같단 말이에요. 원하는 건 같으니까. 원하는 것 같죠. 같죠. 서로 망하자고 하는 거 아니까요. 대한민국 육상 망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발전적인 관계를 가지면 좋겠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한데. 네, 훈훈하게 마무리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를 좀 얘기 드렸습니다. 네. 제가 뭐 중간에 사실 질문 좀 많이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약간 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네네네. 단어나 어떤 상황들이 저희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뭐지라는 맞아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역대급으로 길다 지금 1부 2부. 네.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부, 2부 이제 좀 진행을 쭉 다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9번째가 이제 끝났습니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9번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끝판이잖아요. 끝판이기 때문에 저희 또 최종 보스. 네, 끝판왕을 한번 모시고 마지막 에피소드 10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에피소드 10번째 에피소드까지 기대해 주세요.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런쇼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두런쇼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TV, 네이버 치즈지, 카카오 TV, 뭐 각종 팟캐스트 아무튼 그냥 죄다 다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청과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또 뭐 저희가 이벤트 때문에 또 뭐 저희 두런쇼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벤트는 덤이고, 그렇죠. 이벤트는 덤이고, 네 앞으로도 두런쇼 예전 것도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도 중요한 얘기들 많으니까 맞아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두런쇼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해주시면 저희들 시즌 2도 또 저희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둘 다 달리기 하면서 다시 1편 또 듣고, 그럼요. 그러거든요.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서 또 생각도 안 나. 또 들으면 또 재밌어.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제 저희들은 두런쇼 이번 9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 진행하고 10번째 마지막 에피소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민티런이었고요.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빡세게 질문한 것 같은데. 완전 초보 빙의해가지고 빡세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네. 아니 촬영 이거 9시 30분으로 촬영 종료 잡아놨는데 너무 널널하게 잡으셨다 했는데 9시 50분.